자, 1번 문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문제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 2년 전에도 출제했지만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문제죠.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2번 지문에 보시면은, 이 김영진 교수는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종합식이라고 하죠. 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학을 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뭘로 이해한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자,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자,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체계화, 시스템화해서 부동산 응용에 대비하는 접근 방법인데, 이 지문은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확인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보시면은 이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 자, 이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이 건물이 이제 결합이 됐죠. 그래서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 3번이 정답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용어라는 것. 3번 정답이고, 자, 이 부동산 자체는, 크게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도 있지만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도 있어요. 자, 이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 관계에 따라서 경제 성장, 경기 변동 등에 따라서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을 우리 보는 개념이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여기 4번 지문. 5번 지문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공법적 측면에서의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우리 지역 지구제고, 또 우리 사법적 측면에서 소유권 관계와 관련해서 등기 관계 등의 권리 관계를 따르는 것, 등기, 지적, 이러한 권리 관계를 따지는 거죠.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뭐다? 우리는 사법적 측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적, 공법적 측면에서 보는 것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 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 푼데 7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틀린다고. 그분은 어떻게 합격한지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뒤에는 다 맞아요. 그분은 앞에만 틀린대.
이 두뇌가 약간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또 있죠. 앞에는 잘 맞는데, 뒤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분 공부하신 분 한번 조상 옛날에 그분이 했는데, 출제위원장 옛날 하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신 분이 남성분들은 개론과 공법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성분들은 민법의 강점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고 단 쌓았어. 수포야 완전히 개론 수학 포기자. 뭐 덧셈 뺐으면 덧셈 뺐으면 안 돼. 무슨 나누셈 곱셈 안 되지. 근데 조사한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민법을 왜 잘하시냐 물어봤더니 민법은 몰라도 암기가 된대. 공법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분이 출제 범위를 정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때 그때부터 개론은 쉽게 민법은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예. 예?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암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시험 암기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원래 시험 암기하신 분은 거의 뭐 90% 이상 떨어진다고 보는 시험으로 보면 돼요. 1, 2차 다. 출제 기준을 볼 때 원래 암기하면 다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무슨 글자 암기 그것도 좋은데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해야 돼. 암기하고 이해는 안 돼요. 그거 2차 공부할 때 주의하십시오. 원래 1차 통과해서 2차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원래 박스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출제 경향이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그 작년부터 바뀐 이유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출제 교수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 바꾸니까 작년부터 약간 바꾼다. 올해는 중간 지점 와서요. 올해는 많이 바뀌어요. 문제 스타일들이. 그리고 단순 암기 여러분 있죠? 2차 시험 안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공시법, 세법 주의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락 나오지 않도록 원래.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보니까 공시법, 세법 과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왜 과락 많냐? 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그 여기에 하루 수업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틀 수업을 했어요. 공시법 하루, 세법 하루. 근데 이제 공부할 게 매주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내물이에요. 그래서 공법, 중개사법만 하다 보니까 과락은 어디에 엉뚱한 데서 나온 거야. 과락하면 뭐 채점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작년에 공시법, 세법 과락으로 떠든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할 때 약간 신경을 좀 쓰세요. 여러분이 공법 갖고 떨어지는 거 없거든요. 중개사법하고. 공식 세법 좀 약간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1차 시험에 개론 민법 갖고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이분은 계속 문제를 프린트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글자를 너무 작게 해? 내가 어떻게 이거 보아? 전 난신데. 갈색 적어지네. 이게 여기 편집하신 분이 눈이 좋으신가 보다. 맞죠? 직원이 여러분이다 보니까 1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정답.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요 공법 문제인데 우리 27회 시험에도 공법 문제가 4문제나 출제를 했거든요. 개론 시험에. 원래도 한두 문제 나오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2번 질문 준주택이 1번은 뭐 여러분 아는 거니까 2번 준주택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피스텔, 뭐 실버주택 여러분 뭐 보면은 근데 주택 준주택이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 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뭘로 이용하는 거다? 준주택이니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그래서 요 2번 지문은 27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어요. 자, 그리고 5번 지문은요. 요것도 27회 시험인데 요것도 한 두 번 우리 개론 시험에 27회 그리고 22회인가 두 번 요것도 출제를 한 지문에 27회는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자, 300세대 미출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을 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용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5회도 나왔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25회 뭘로 물었어? 정답 지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이다. 그걸 취재했잖아요. 그래서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자, 300세대 미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문제. 자, 부증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묻습니다. 자, 부증성이 나오면 우선 집약화가 나오죠. 자, 토지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집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 간의 경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는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촉진시킵니다. 시험에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자, 이 증성 자체가 토지에 있어서의 면적이 뭐다? 유한하다는 거야. 유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걸 뭐라고 하죠? 희소성. 희소성이 가중된다. 희소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토지에 독점하면 이윤이 많겠죠. 독점 소유욕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2번, 두 번째 질문, 맞는 질문. 세 번째,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는데 우선은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영속성과 관련입니다. 세 번째 지문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지문. 자, 면적이 유한하다 보니까 토지의 양적인 공급을 뭐한다? 제한하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잖아요. 양적인 공급을 제한합니다. 관련이 있고요.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가 뜨면은 부동성,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부동산 활동을 국한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3개,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출 금리가 높게 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2번 정답. 요 4번 문제 틀리신 분은 투자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강의하니까 그게 어떤 얘기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늘 정부말을 우리는 강의할 때 믿지 말라 하는데 정부말 밀어서요. 우리 부동산은 정부말에서 쪽박찬 사람 엄청 많아요. 서울 쪽에는. 우리는 옛날 2000년부터 정부말 반대로 가면 돈 번다 했는데 그거 안 믿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요즘에 서울 수도권요. 부부싸움으로 이혼한 분들이 많대요. 부동산 때문에. 남편은 사자한데 남편분은 사자 약간 빚을 1억 내고 좀 사자. 감당할 수 있다 이자.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뭐 한다? 예? 그 사서 왜 사냐? 빚인데. 1억 뭐 해도 2억 하도 뭐 빚이다. 근데 여성분들은 늘 얘기해. 빚이 예? 빚이잖아요. 그것을 사고방식이 여성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 빚이라고 사고하는 것은요. 공인중개사를 공부 안 해서 그래. 빚은 빚이 아니에요. 그 빚이 왜 빚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이번에 서울 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번에 완전 날랐어요. 예? 뭐 상대적 박탈 뭐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저도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진짜 심각한가 봐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요. 요즘 하루에 법원에 5분씩 거의 평균 오시는데 부동산 때문에 싸우셔서 사니 안 사니 정부 말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남편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여성분은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러다가 싸워서 결국은 오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해서 2년 전에 사고를 했는데 지금 얼마냐 15억을 해요. 미쳤죠? 그러니까 이 싸울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우리는 배울 때 부동산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한 번 오르면. 그러니까 오르지 않도록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나올 때 보면은 그런 문제를 낼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다음 그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묻겠죠. 그럼 올해 발표된 정책이죠. 9월 13일.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규제를 당연히 가격을 안정시키려면은 규제를 뭐 해야 돼? 강화해야 돼. 그 강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을 뭐 해야 돼? 묶어야 돼.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개입을 하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간접 개입에서 DTI, LTV를 조정해서 대출을 줄여야 돼요. 우선은 줄이고 또 규제 강화하는 건 뭐죠? 주택 청약 자격 조건이겠죠. 강화를 해줘. 강화 이번 나오잖아요. 강화하고 또 뭐를 해야 돼?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뭐 대상 지역 뭐 이런 거 지정하는 건데 뭐 하여튼 수요를 줄여야 돼. 가격을 안정시켜서 그래서 답을 찾을 때는 수요를 줄이고 돈을 묶는 정책만 찾으면은 정답. 찾을 수 있죠. 예. 고민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못 찾는 분이 있어요. 예, 지문 속에 가끔 이런 게 들어오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실시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가격이 오르는 정책 안 되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데 막 헤매는 거야.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 그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2년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면서요. 그때도요. 깜짝 학생들 놀랐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결혼식 하나 왜 얘기하냐? 2년 전에도. 왜 얘기하냐? 시험에 나오니까 얘기했겠지. 바로 나왔잖아요. 정답증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예, 예. 이틀 전에 상가집 가니까 다 토요일 가니까 그 얘기를 다 해. 출제원이고 나발통이고네.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이 그쪽에 하면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금. 요즘 또 세금 얘기 많이 나오는데 보유세인 재산세보다 뭐 많이 나오죠? 종합 부동산세 많이 나오는데 보유세 이렇게 또는 거래세 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입니다. 거래세 하면은 이러한 세금이 많아지면요 세금 부담이 높아져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 수요는 감소하고 또 공급은 어떻게 돼요? 세금이 많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도 감소합니다. 건축비가 적으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적어집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생산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또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공급은 또 뭐한다? 감소한다. 여기 5번 질문.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자, 5번에 1번 보시면은 자, 지금 문제는 뭐다? 문제에서 아파트 나왔거든요. 아파트의 동그라미. 자, 지금 문제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을 물었거든요. 그럼 아파트거든요.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자, 1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요,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시험에 나와서는 틀리면 안 돼요. 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나왔는데, 아파트 공급량을 물었죠? 자, 공급량을 물었는데, 이렇게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A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어느 점?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무슨 점으로? B점. A점이 B점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변했냐면요. 아파트 뭐가 변했다? 아파트 지금 수요 공급인데 아파트 가격 해당 재화잖아요. 아파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어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은 뭐해서 우리는 공급 곡선 뭐해서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 공급 곡선 상에서 이렇게 A점이 B점으로 점이 이동을 하죠. 자, 이런 변화를 우리 뭐라고 하죠? 공급 양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다. 이게 1번 설명인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상이 나왔잖아요. 상이 딱 나오면 무슨 변화? 양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갑니다. 2번 지문 보시면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 이자 부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죠. 맞는 질문. 3번 예상의 동그라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예상의 동그라미. 예상은 기대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자, 여러분 상식도 생각해야 돼. 아파트 가격이 지금 5억인데 7억 오를 것이다. 1년 뒤에.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죠. 근데 여러분요, 오를 것이 예상하면요, 왜 현재 생각하노? 미래를 생각합니까? 항상 우리 판단은 현재예요.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이 포인트. 맞는 지문이고,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철근, 시멘트의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가 오릅니다. 건축비가 오르면 이전보다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공급의 감소가 돼요.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있던, 좌측, 왼쪽이죠. 좌측이 포인트. 자, 5번 지문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자, 5번 수요 측면에서의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돼? 아파트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은 지금 P0 변화가 없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얼마다? Q0야.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 이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싸 보이거든.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뭔다? 증가한다. 감소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증가하면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내고. 예. 하여튼 두 가지를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은 0.5. 자, 수의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죠? 수요량.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 0.5. 자,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을 봤더니 분모는 자극을 주는 소득.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율 몇 프로냐? 여기까지 2.0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문제에서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 10%. 아파트 가격은 10% 상승.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를 해요. 자, 그리고 2.0는 뭐다? 0보다 크죠. 수의소득 탄력성 2는 0보다 크죠. 0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뭐죠? 정상제. 자, 정상제인데 정상제는 뭐다? 우린 소득이 지금 문제에서 증가를 했어요. 몇 프로? 1%. 소득은 1% 증가를 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제. 그럼 첫 번째 수식. 자, 그럼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10%를 0.5 곱해주니까 몇 프로죠? 5% 뭐 했다? 감소했다. 5% 감소했다. 첫 번째 수식에서 5% 감소했어요. 자,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1%에서 1을 곱하니까 2%. 2% 뭐 했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여기는 5% 줄고 여기는 2% 줄니까 합치면 3%인데 아파트 자, 수요량은 결론적으로 여기는 5% 줄고 2% 줄으니까 3% 뭐 했다? 3% 감소했다. 결론. 이걸 찾는 건데 글자는 간단하지만 문제 푸는 건 왜 어려울까? 예?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본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작년에도 출제를 또 했었는데, 여러분 작년에 28회거든요. 26회, 28회 출제를 좀 했어요. 계산 문제. 근데 항상 우리 출제된 수요 곡선 변화하는 걸 출제했습니다. 다음에 출제 때 뭐 변하는 거 출제하겠어? 이번은 뭐 공급 변화하는 거 출제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가 뭐에서 뭘로 변했는데 뭐가 없어져 버렸네. 이게 저는 문제 풀면서 이거 질문도 없는 거 보니까 좀 그렇네. 이상하다고. 응? 7번. 숫자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한글 버전의 차이로 인한 것. 제가 보는 한글 버전하고 여기서 받는 버전이 차이가 있어서 이제 문자가 깨져서 안 나온 겁니다. 아니, 보면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이상하다고 못 느끼신 분은 계산 문제 포기하신 분이고, 제가 보도 저는 여기 기억 못 하잖아, 수시. 보니까 여기 뭐 깨졌는데 뭐. 수요함수는 QD로 나올 것이고 공급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으니까 공급 곡선이 Q 우리가 S가 얼마다? 50으로 일정하면 공급이 뭐가 됐다? 고정됐죠? 그럼 수요가 만나면 이게 뭐야? 최초의 균형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요령만 가르쳐주면은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다. 균형이 주어질 때는 항상 뭐가 같다? 예?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걸 놓고 풀어야 돼. 항상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뭐하다?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들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P 리꼬르 150 마이너스 2P다. 그럼 얼마? 수요량은 EQD다. EQD가 마이너스. 여러분 계산하기 좋도록 QD다. EP. 그럼 계산하기 좋겠죠. 그럼 수요량은 얼마? QD는 얼마? 150 마이너스 2P. 그럼 수요량이 주어졌죠? 그럼 수요량이 얼마? 15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얼마? 50. 같다. 그럼 2P는 얼마죠? 너무 150에서 50 빼니까 얼마? 100.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얼마? 5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게 최초의 균형. 최초의 균형.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그럼 수요곡선이 만약에 이동했다. 그럼 수요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바뀌겠죠? 여기가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3P는 200 마이너스 QD다. 그러면 QD는 얼마? QD는 200 마이너스 3P.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균형,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 200 마이너스 3P. 공급량은 얼마? 50. 그러면 3P 나오면 플러스죠? 3P는 얼마? 200에서 50 빼니까 얼마? 150.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50. 요거 50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요거 뭐 하나 고쳐야 되는데. 뭐를 고쳐야 되나? 요걸 100으로 해야 되나? 그럼 50, 50 하면 안 되잖아. 그럼 100으로 고쳐야겠네. 그럼 얼마 요게? 100. 그럼 여기는 얼마죠? 100. 100 마이너스 2P 하면은 2P는 50. P는 25. 이렇게 뭐 고치면 되지 뭐. 고치는 건 쉬워요. 예. 지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P가 처음에 25다. 새로운 균형이 얼마다? 여기 50이다. 50이라 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균형 가격 예를 들어서 25에서 50으로 얼마? 25만큼 상승했다.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구하는 요령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7번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했을 경우에 이동하기 전 최초의 균형과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뭐죠?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지. 최초의 균형, 새로운 균형, 이 두 점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본 시험에서 우리 출제를 합니다. 7번에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답은 2번 나오겠지 뭐. 25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요거 26회 정답 지문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부동산 경기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 호황이라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에 뭐가 있다? 투기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실물 경제의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맞는 질문. 3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안정시장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번 문제 거기 봤더니,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밑에가 뭐죠? 해보. 여기 뭐죠? 상향, 후퇴, 하향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안정시장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서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밑줄. 여기 틀렸죠? 왜 그래요?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다. 안정해서 이행한다는 게 틀렸지.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안정시장은 어느 시장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행한다 하니까 틀린지만. 네 번째. 이 네 번째 진짜 많이 나와요. 상향시장인데, 이 네 번째는요, 4번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가격이 오르는 경기의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 뭐가 중시?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과거, 여기서는 여기 과거, 과거의 거래 사례 가액은 현재 새로운 거래분 밑에 있으니까 하한, 요걸 4번인데 하한, 시험에 상한으로 많이 냈겠죠? 요거 4번 출제고 정답은 2번 물었어요. 하한 중요 포인트. 자, 5번.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은 뭐가 있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은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자기적 있죠. 무자기적이 우리는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인데 이것은 뭐죠? 예기치 못한 사태. 그러니까 여러분 9월 13일 오늘 날짜 한번 뒤로 돌아갑니다. 9월 13일 무슨 요일? 9월 13일 여러분 공법 수업한 목요일. 네? 목요일에 9.13 대책 발표를 했어요. 맞죠? 이렇게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해서 이 비순환적인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 나타난 걸 뭐라고? 무자기적 변동. 여러분 그 뭐로 발표한지 몰라요. 발표하면 또 올라요. 네? 여러분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나는 부동산 정책 개입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늘 얘기하거든. 개입을 하면 올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번에 욕 퍼지게 얻어먹죠. 발표해놓고. 왜 욕 얻어먹지 아세요? 여러분 관계없어 서울 수도권요 난리났어. 그래서 완전 청와대 사이트 폭파될 그 정도까지 가서 완전히 다운되고.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야 신혼부부 그 웃긴 거야. 신혼부부 뭐 해서 18평 살다가 애 낳아서 하나 둘 낳아서 넓은 평수 가야 되는데 넓은 평수 가는 걸 막아버린 거야. 날랐지. 그 누가 정책을 했는지 진짜 그 정책 짠 사람은요 애 없는 사람이 짠 거야.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어떻게 짤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바뀌는 정책을 왜 만드냐 이거지. 맞잖아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 왜 계속 바뀌는 정책을 만들어? 원래 크게 바뀌는 게 8번이야. 이렇게 바뀌면 안 돼, 1년 반 새에. 그럼 이게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요, 정부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 부동산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고. 서울 수도권은 아예 머리 박혔어. 그러니까 정부를 안 믿습니다.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말을 믿겠어요? 믿었다가 뭐야? 다 쪽박 찼는데. 사지 말라고 했다가 다 쪽박 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밀었다가 이번엔 더 밀었다가 완전 박살났지. 그래서 요즘은요 정부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정책은 항상. 아까 했잖아요. 하루 만에 바뀔 정책을 왜 만드냐 이거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변동이요 너무 심해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래서 올해 출제될 수도 있다. 뭐가? 무자기적 변동이. 원래 경기 변동 한 문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 용어 이해하는지 여부 낼 것 같아요. 자, 9번. 할당 효율적 시장과 부동산 정보의 관계를 설명하고 쭉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여러분이 시장에서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 안 해보죠. 왜 개입해요, 여러분이? 거래에. 네? 당연히 우리 배운 걸 이용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의 정보가 비공개가 되잖아요. 은밀을 하잖아요. 비공개가 되어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전문가니까. 1번 맞지 뭐. 2번. 완전 경쟁 시장은 중요한 가정이 뭐죠?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이 있어요. 시장의 모든 정보가 오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성 효율적 시장도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부동산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기회비용. 자, 여러분 초과의 이윤,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는 기회비용. 나는 저 정보로서 이윤을 그런 게 있잖아 얻겠다. 그 비용이 그 모든 투자자에게 다 똑같다.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은 어떻게 돼요?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지 뭐. 그래서 싼 비용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으면 그럼 이때는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몇 번? 3번 질문. 4번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할당 효율적. 자,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 나오죠. 자,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나 부동산 투자 안 해. 난 주식에 투자하겠어. 그럼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그럼 요 두 개가 서로 같다. 같으면 어디 투자든 관계없죠. 이럴 때를 할당적 효율성. 서로 수익률이 같았어요. 어디 투자든 관계없다. 이럴 때를 뭐라고? 전문용어로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럼 5번. 일부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시장 어떻게 돼요? 거기 할당 효율적이라기보다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요 질문이 틀렸는데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5번 지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5번을 다 읽으면은 5번을 지문을 다 읽으면은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5번 지문을 다 읽습니다. 할당 효율적이라면 여러분 우리 배운 게 있죠. 우리 여러분 논리학 배울 때 P이면 Q이다. 뭐 수학 시작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앞에는 E면 할 때 요거는 가정, 뒤에는 결론. 근데 문제는요. 논리학에서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P이면 Q다. Q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걸 보면 돼요. 가정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요건 변한다 안 변한다? 가정이 요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가정을 하면 요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하든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기는 발생하지 않고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투자자를 하더라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5번을 지문을 달리 쓰면 이렇게다. 그럼 반대로 초과이윤도 얻고 투기도 발생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뭐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그게 5번 지문입니다. 자, 10번. 자,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의 인구는 10,000명. 허프의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구하라. 단 공간 거리에 따르는 마찰 개수가 얼마? 예,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이 마찰 개수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점포의 성격, 편의품점이냐 선매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그리고 교통의 편의성, 접근성, 가시성, 예? 소득 수준 여러분이 이런 것도 요 값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자, 여러분 소득 수준이 높나 낮나 당연히 점포의 접근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여러분 계산을 위해서 이걸 항상 우리 시험에 낼 때 2라고 내요. 그럼 2라고 내야 여러분 뭐를 적용한다? 중요 모형을 적용한다. 여러분 2라고 내는 이유가 있겠죠? 뭐를 적용하겠어? 중요 모형을 적용하겠어. 그래서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이 뭐다?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시험 문제 되면요, 아직까지 여기 틀리신 분이 있대. 매장 면적의 비례인데 반비례로 출제를 하고요. 이건 반비례는 뭘로? 비례. 우린 거리 제곱은 우리 개론 교재에 거리 제곱 비례 하나도 없어. 반비례야. 근데 반비례는 또 분모로 가는지 분조로 가는지 또 몰라. 뭘로 가? 반비례는 분모로 가고 비례는 뭘로 간다? 분자로 간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는 이용객수를 구하든 뭐를 구하든 하여튼 허프가 나오면요. 허프가 나오면 계산을 하려면 먼저 요거부터 구해야 돼. 하여튼 허프가 떴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뭐를 계산해야 돼? 요거. 시장 점유율. 이 말은 뭐죠?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소비자 거주지에서 쇼핑센터 1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에요. 물건을 살 확률을 뭐로?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자,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통닭집 운영하고 있다. 내 동네에서 몇 프로 시장 점유율 가지고 오냐? 그럼 부모는 뭐예요? 내 동네에 있는 전체 통닭집에서 내 통닭집 얼마 차지하냐? 이걸 찾아야죠. 부모는 전체야. 전체인데 지금 2개밖에 없어. 쇼핑센터 1, 2. 매장 면적 얼마? 1000. 둘 다 1000이야. 1000에 비례하고 거리. 1은 거리 얼마? 거기 볼 때 관로안에 뭐죠? 소요시간과 거리는 뭐다? 예? 비례한다. 여러분, 그래서 5분이면 5km야. 소요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 했으니까 5분이니까 얼마? 5km. 5의 제곱. 10km면 10의 제곱. 근데 여기 대해서 구하고자 1. 얼마?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소유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해석이 안 되신 분이 있어. 소유시간과 거리 비례한다는. 1분이면 1km, 2분이면 2km.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1000을 25로 나눠주면 40. 40 플러스 15. 그럼 50분의 40이네요. 5분의 4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우리는 80%. 이게 80%야, 80%. 자, 80%가 나왔으면은 쇼핑센터 1에 이용객 수는 얼마? 지금 A의 인구는 지금 10,000명. 자, 10,000명에 몇 프로만? 제한 조건 없죠. 10,000명이 몇 프로만 이용한다는 제한 없으니까 10,000명에 80%가 쇼핑센터 1을 이용하니까 몇 명? 8,000명이 정답.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계산 간단하죠? 자, 11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뢰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레토 지뢰. 또 안 들어봤다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 듣긴 들었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무슨 가격? 우리 배운 거. 수요와 공급 만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요건 알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생산 요소. 내가 지금 생산 요소 가지고 있어요.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공급한다. 그럼 나는 지금 이만큼 공급해요. 나는 요소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기아 자동차 내 노동을 어떻게 해요? 제공을 해서 얼마 받겠다. 대가 받아야죠. 그때 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나는 이만큼 생산 요소를 제공했을 때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뭐 한다?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시장에서 이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받아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뭐를?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만큼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 나는 최소한 얼마? 공급 곡선 만나는 점 이만큼 받고 싶은데 시장에서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고맙게도 P2를 줘요. 이만큼 또 불로소득을 얻어요.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 이 빨간 부분에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불로소득이다. 이 빨간 부분이 뭐?
불로소득인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을 따서 우리는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파레토 지대. 그러니까 뭐죠? 그럼 요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를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 그러면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전용 수입을 우리가 초과해서 지불된 소득이 파레토 지대인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입니다. 맞는 질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저는 전달했더니. 2번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그럼 여기에 공급이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수직선 빨간 면적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면적이 다 뭐가 돼? 이렇게 돼서 점점 이렇게 수직선 되면 요 면적이 다 뭐 빨간 면적이잖아요. 요 빨간 면적이 다 돼버려요. 요게 바로 뭐다? 경제 지대. 전용 수입은 뭐다? 없죠. 전용 수입은 없는 거예요. 경제 지대인 불로소득이에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봤더니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토지에 귀속되는 소득. 이 토지지대, 요거죠, 빨간 거. 이 토지지대의 전부가 뭐다? 이 경제지대를 우리 니카도라는 학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니카도 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이 전부니까 그래서 니카도는 이 불로소득을 세금, 요 빨간 부분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니카도 학자는 뭐라고? 니카도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림 안 그리면 잘 이해 안 돼요. 이거 보면. 자, 세 번째. 마르크스. 근데 1, 2번 몰라도 3번을 하니까 바로 답을 찾으신 분은 공부 좀 많이 됐어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자,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 개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 돼. 이게 키워드잖아요. 3번 정답. 요거 진짜 3번 안 틀린 사람 요건 요거 진짜 중요한 지문인데. 자, 4번. 지역 지구제의 목적은 아니지. 다수 산업. 자, 여러분이 한 도시 내에 산업은 여러 개 있죠. 이 다수의 산업이 존재할 경우에 시장지대 곡선이란 시장에서의 지대 곡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역별로. 자, 여러분 우리 지역하면 우리 그래서 전라북도 하면 전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옆에 익산도 있고 밑에 뭐도 있어요. 예? 정읍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죠? 지대 곡선. 지역별로 가장 높은 입찰지대. 그 지역에서 입찰지대 가장 높은 입찰 경쟁을 벌였을 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전문용어로 시장지대 곡선이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가장 높은 지대 있죠? 그 지대를 나타내는 걸 다 연결했다. 이게 시장지대 곡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은 3년 전에 출제를 했고요. 그 교재에 나온 용어 중에 또 시장지대 곡선이 또 있어요.
그 개념 하나 또 출전교재에서 따온 겁니다. 자,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어떤 이질, 여러분 서로 이질인 건 뭐죠? 다른 활동, 이질적인 활동인 경우는 같이 모이면 망해요. 같은 지역 내에 양립하기가 어렵다. 양립하기 어려운 걸 우린 전문용어로 비양립성,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나타나요. 그럼 동종은 뭐예요? 동종. 이질적인 게 아니라 동종. 유사한 활동이 나타나면 비슷하면 모여야 돼. 모이는 걸 뭐죠? 한 장소에 여러 점포들 모이는 걸 집적이라고 해요. 집적 지향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정답 1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잠시 쉬고 12번 정책이론 들어가겠습니다.